사람들이 보통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성과를 내길 원하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저는 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을 연결하여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너드앤 커넥션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인터뷰로 모신 분은요, 셀러브들 사이에서는 이미 연매출 47억 셀러로 유명하고 또 항상 풍부한 인사이트를 주는 걸로 유명한 셀러분이신데요. 바로 필자생님입니다. 네, 필자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온라인 유통 꼬꼬마 셀러 필자생입니다. 현재 온라인 유통 한 지는 7년 정도 됐고요. 월 한 4억 정도 판매씩 해서 작년 연매출이 47억 정도 판매를 했고요. 올해는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끝까지 해봐야 되니까 열심히 12월까지 달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중간 촬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요. 다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제작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총 취급하고 있는 상품 수가 2,600점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교대역 쪽 지하에서 220평 창고를 메인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평짜리 창고, 40평짜리 창고를 서브로 두면서 지금 온라인 셀러 생활을 한 지는 7년 차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원래 처음 시작은 온라인 마케터로 시작을 했고요. 해보니까 이게 노가다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케팅을 안 하고 좀 뭔가 누적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 온라인 판매로 넘어왔더니, 온라인 판매의 장점은 제가 지금 7년 동안 판매하는 제품 중에 7년 전에 소싱했는데 아직도 나가는 상품이 있습니다. 7년 전에 나의 행동이 7년 후에 나를 구하는구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명이 좀 짧아서 7년 전에 내가 마케팅 해놓은 게 지금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온라인 유통으로 넘어오길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케팅 하다가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마케팅에서 좀 좋은 마케팅이 뭘까 하다가 이런 컨텐츠 채널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옛날에 이제 페이스북에 구독자를 한 100만 명 정도 모아서 마케팅 채널로서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러로 넘어와서는 마케팅 채널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거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마케팅 채널 없이도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비는 매출의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한 400만 원 이하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의 한 1% 이하 정도로 광고비를 쓰고 있습니다. 거의 안 쓰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 이제 저희 회사 매출 비중이 각각 매출의 한 10% 이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 이제 다 좋지만 광고비를 많이 써야지만 판매가 잘 되는 채널이거든요. 저는 애초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마케팅과 이제 광고비 없이 좀 물건을 판매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줄여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 아닌 좀 이전 좀 다양한 다채널에 입점해서 광고가 없이도 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대 때부터 마케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유통업 전문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분이 영원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필 선생님이 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어떤 전략으로 시작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도 처음에 이제 3층 옥탑방에서 거의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창고라는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서랍장에서 보통 물건을 쌓아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탁 판매가 아니라 사입 판매를 했던 이유는 이 상품이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판매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너무 저는 사업에 있어서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용이 없는 행위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뭐 소량이나마 진짜 3개라도 제가 물건을 사갖고 내가 직접 그래도 물건을 가지고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소량이지만 물건을 좀 어차피 도매국 같은 사이트에서 아시겠지만 3개부터는 대부분 다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매 사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도 그렇고 최대한 좀 싼 가격을 잘 찾아서 한 3개씩부터 판매를 해서 시작했습니다. 자본금 같은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판매 정산금 같은 경우도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를 창업하신다고 하면은 가게는 이제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해서 어떤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초기 자본도 많이 들어가니까 원금 회수하기까지 1년 정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1년, 2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온라인 유통의 장점은 내가 물건을 만약에 3만 원치 갖고 와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서 6만 원에 판매를 했다고 치면 그 정산금이 들어오기까지 뭐 빠르면 일주일, 예, 뭐 늦으면은 뭐 거의 한 달 그래도 이 정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 회전이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산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정산이 좀 느린 채널들은 수수료를 좀 더 내면 그래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이제 자금 여력이 좋아서 선정산은 지금 안 쓰고 있지만 하나도 과거에는 제가 그래도 선정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돈을 최대한 빨리빨리 받아서 다시 물건을 또 새롭게
이렇게 구비하는 식으로 했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 사실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던 시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도 반대로 얘기하면 스마트 스토어 쿠팡처럼 이렇게 판매하기 되게 쉬운 채널들이 많거든요. 다만 이제 대부분의 지금 셀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서만 물건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어렵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 아닌 오히려 다른 채널을 좀 파보는 게, 지금 사실 그 블루오션 채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블루오션에 들어가서 물건을 좀 판매를 해야 제가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만큼 좀 손쉽게 온라인 유통을 시작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집마켓 옥션 11번가가 더 유명했어요, 스마트 스토어보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 입점을 안 한 셀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요즘 조금 뜨고 있는 블루오션 채널이 그 당시에는 스마트 스토어였던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스마트 스토어 쿠팡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쿠팡을 제외하고 지금 뜨고 있는 채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저처럼 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처음 온라인 유통을 시작했을 때 나는 오히려 남들이 안 하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남들이 안 하는 어디 채널에서 판매를 해보자 라는 정도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루에 2개 소싱하는 그 루틴 같은 게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만약에 다시 시작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하실 것 같나요? 제가 하루에 신상품을 2개씩 소싱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다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금 여력도 있고 너무 이게 혼자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개로 다시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1개씩 상품을 소싱해 와서 상세 페이지를 빠르게 만들고 키워드 작업을 해서 여러 사이트에 올리는 그 작업을 매일매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품이 2,600개까지 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유튜버만 하셨던 게 아니라 뭐 다른 이것저것 다른 사업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거의 성공한 걸 많이 접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셨고 그중에 실패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내가 실패는 했지만 가장 성장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실패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 코로나 때 제가 그 왕십리 쪽에 네네. 배달 카페를 창업했었습니다. 온라인 유통에서 좀 번 돈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을 조금 쓰고 싶기도 했고요. 어쨌든 제가 나중에 이런 요식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다들 카페 창업하고 싶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데 그 당시엔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배달 카페가 유망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배달 카페를 왕십리에 오픈했고요. 그래서 코로나 초창기에는 괜찮았습니다. 모든 카페가 배달하기 전까지. 모든 카페가 배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그 매출이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그 매물을 받을 분이 생길 때까지 한 1,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뭐 적자를 그래도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요식업이 그리고 또 절대 쉬운 게 아니구나. 사람 구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온라인 유통하면서는 이렇게 뭐 사무보조, 그다음에 포장 알바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이 어렵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되게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편인데, 그 주방에서 주방 알바를 구하니까 막 한 달 동안 공고를 올려놔도 아무도 지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사람 구하는 게 일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 돼도 사실 운영을 못 할 수도 있겠다. 계속 사람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온라인 유통은 사람이 다 뭐 당장 당근으로만 오늘 불러도 오늘 사람들 뭐 5명이고 10명이고 다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식업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업의 한계를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도 그렇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좀 안 들었고요. 근데 이제 한번 칼을 들었으면 물어도 썰어야 된다 싶어갖고 그 카페가 망하고 선릉역에 다시 한번 떡볶이 가게를 이제 다시 한번 냈는데요. 또 망했습니다. 네, 거기는 그래서 손해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거기도 이제 한 5천 정도? 네, 손해를 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거기 떡볶이 가게를 첫날에 냈는데 첫날 주문이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을 켜갖고 그 선릉역에서 떡볶이를 검색해봤어요. 내게 도대체 어디 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떡볶이 검색했는데 그 떡볶이 가게가 한 300개에서 500개가 되더라고요. 선릉역에서. 그래서 제가 선릉이 가장 배달 주문이 많다고 들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많은 가게들이 있었던 곳이었던 공급도 거죠. 그만큼 많았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제 입장에서 지금의 스마트 스토어 쿠팡 같은 건데, 이제 저도 못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그냥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한 거죠. 그래서 첫날에 망하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치만 열심히 해봤습니다. 막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주문이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월세가 사실 한 3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월세를 좀 메꾸기에는 좀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떡볶이 가게는 접었고요. 사실 그쪽을 월세를 그래도 한 300 정도를 원래 당연히 빼야 되는데 월세 300 정도는 그래도 내가 벌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월세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 전문 지식인 온라인 유통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거 배우실 분이라고 이제 블로그 글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되게 이 일에 되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10명이 이제 오기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준비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열심히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막 알려드렸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다들 만족도가 되게 높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또 제가 얘기 드린다로 하신 분들이 좀 좋은 성과가 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주위에 막 소개도 해주시고 해갖고 지금 이제 61기까지 이제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600명 정도가 거기 아까 떡볶이 가게였던 곳에 와서 교육을 들으신 거죠. 그러네. 네. 그리고 어차피 제가 가격 자체를 저는 그 다른 뭐 강의하신 분들은 이제 입비가 막 1,000만 원, 500만 원인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그냥 그 아까 월세만 벌면 되겠다. 네. 그래서 그 강의비를 이제 4주 교육에 16시간 교육에 30만 원 받고 진행하니까 이제 10명이면 300만 원 딱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월세는 메꿨죠. 그렇게 시작된 거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채널을 또 판매해 보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오히려 알려주는 경우들이 좀 생겨서 제가 오히려 나중에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수강생 출신인데 제가 처음에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왜 홍보를 안 하시냐라고 했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나는 이걸 내 주말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쓰는 건데 뭔가 후기 같은 걸 보고 이미 검증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좀 리스크를 질 수 있는 후기 같은 게 없어도 그냥 리스크를 한번 접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사업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받고 싶기 때문에 후기나 뭔가 홍보를 안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저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막 후기들이 막 쌓이면서 네. 그러면서 점점 더 수강생이 늘어나긴 했지만 저는 그때 되게 약간 문화 충격 받았어요. 남들은 약간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없는 후기도 막 만들어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그때 약간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뭐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막 저한테 또 이렇게 주위에 지인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강의 대체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막 알려줘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그 공지사항을 읽으면 신청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냐 뭐라고 하면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그 정도도 하기 싫으면 그냥 듣지 마시라고. 어차피 그 정도의 수고를 감안하고 그다음에 거기 강의 보면 강의 내용 자체도 거의 아예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대로 얘기하면 주위에 지인이 소개해 준 게 아니면 사실 가치를 알 수도 없는. 물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그래도 이런 거 알려주겠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신청을 하시지만 강의 자체에 대한 설명에 대한 거의 없어요. 왜냐면 사실 30만 원이면 이제 대학교 가입비, 대학생 가입비보다 싸게 받는 요즘 시세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인데 사실 뭐 특별히 제가 그 막 구구절절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람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소개해준 사람을 보고 오는 거든 아니면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쓰는 글을 보고 쓰는 글이나 영상을 보고 저 사람 말은 한번 들어볼 만 하겠다. 예,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홍보는 사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들이랑 약간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가격 같은 것도 그렇고 후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네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약간 실험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필자생님 보면서 그 말이 약간 다시 한번 와닿는. 네. 그럼 지금도 사실 셀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유튜버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뭐 다른 사업들도 뭐 그런 공간 대여 사업 이런 것도 하시고 커뮤니티 운영까지 하시고 하는데 위임을 한다고 해도 그 많은 거를 컨트롤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고 또 옆에서 보면은 되게 그런 걸 다 결정하는 역할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는 뭔가 그런 시간 관리 방법이라던가 본인의 그런 나는 이것만은 뭐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시간은 꼭 지킨다라던가 이런 본인만의 시간 관리 뭐 우선순위를 세우는 방법 이런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바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 본업으로 치자고 하면은 저희 회사 이제 소싱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소싱 이제 후보를 갖고 오면 제가 이제 하는 일은 그 소싱 후보를 검토하고
이제 이 상품은 이제 그러면 사오자, 이런 매입을 하자, 이런 결정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판매할 때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키워드 초안 작업을 해오면 키워드가 이제 잘 찾아내는지 그런 거를 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일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이제 조금 그래도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갖고 제가 사실 아까 물류 공간 같은 거 보면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사실 제가 잡으라고 해서 잡은 게 아니라 그분들께서 스스로 그렇게 잘 잡아주신 겁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을 많이 채용해요. 그래서 나이대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저희 회사를 좀 거쳐가는 이제 회사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게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마지막 회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주부분들 나이가 조금 더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왕이면 여기가 나랑 잘 맞으면 그냥 쭉 여기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쭉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그냥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일을 알아서 좀 찾아서 해주시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편견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을 쓰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다행인 건 이제 제가 그거를 너무 또 거기에 갇혀있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사람이 좋으면 쓰자라고 했던 것들 덕분에 결국에는 그 뒤에서 다 그분들이 커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일에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구조,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한의 결정만 하면 되는 구조가 됐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제가 또 이렇게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평소에도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근데 그 질문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막 질문 대답하고 이런 게 되게 엄청 일이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제가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실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러면 또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좀 해보고 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를 들면 오늘은 어떤 분이 자기가 베트남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뭐 이 정도 단가에 이렇게 갖고 오면 싼 건가요? 그럼 이제 또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또 이제 누구한테 또 뭐 여쭤보고 모른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베트남에서 수입하려고 하는 것도 그 수입처를 베트남에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저도 좀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연락이 많이 오시는 편인데 그런 거를 제가 힘들어하거나 귀찮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원래는 이제 하루에 게임도 하루 한 2시간 정도씩은 매일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화책 보는 것도 좋아해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한 밥 먹고 12시 반부터 2시까지는 저는 자체 이제 쉬는 시간 가져요. 왜냐면 이제 제가 보통 저녁까지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에 한번 쉬고 이제 해야 아무래도 이렇게 저녁까지 일하는 에너지가 좀 나다 보니까 점심에 그래서 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제가 이렇게 낮잠을 잡니다. 매일. 그래서 아무래도 뭐 늦게까지 좀 일을 해도 그 체력이 좀 유지가 되는 게 낮에 한번 이렇게 쉬어주니까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루틴을 좀 소개해드리면 하루에 2개 상품을 소싱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매일 블로그 포스팅 1개를 하루에 한 30분 정도 걸려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제가 주말에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서 주말에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모여서 6시간 동안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얘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독서 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책을 다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제가 책을 4권 읽었습니다. 주말마다 한 권씩 읽기 때문에 어제는 그래서 찰리먼거 바이블이라는 책을 한 43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게는 근데 6시간 만에 읽기 힘들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두꺼운 책. 걔는 사실 제가 그래서 어제 강의가 밤 11시 끝났는데 그거 끝나고 사실 이렇게 Q&A 하다 보니까 한 12시 반 된 거예요. 그래서 12시 반에 끝나고 이제 2시 정도까지 책을 다 읽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책 다 읽고 강의하니까 힘들어서 바로 집에 가니까 잠들더라고요. 게임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게임 못했습니다. 게임하는 계획 실패. 어제 조금 우울했습니다. 게임을 했어야 되는데 찰리먼거 때문에. 찰리먼거 형님 때문에 게임을 못하셨구나. 못했습니다. 제가 요즘 포켓몬스터를 하거든요. 네, 포켓몬스터를 어제 못 깨갖고 게임이 약간 어떤 루틴이네요, 그러면. 게임도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해줘야 되니까 사실 이제 제가 식사하고 12시 반부터 1시까지 보통 웹툰을 봐요. 웹툰 왜냐면 이렇게 글자를 보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을 불러오는 의식처럼 웹툰을 보고요. 그럼 이제 슬슬 졸려져요. 핸드폰을 2번 떨어뜨리고 나면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자는 거죠. 그렇구나. 아,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싱하는 거나 뭐 키워드 잡는 거나 이런 걸 저는 아직 초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데이터를 보고 하게 되는데 필자생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걸 약간 직관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크랩스라는 커뮤니티에서도 매일매일 그런 인사이트나 트렌드 같은 거 정보를 되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게 되게 유익한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키우셨는지 그런 직관이나 뭐 트렌드 감각이나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키우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상품 소싱 2,000개를 해보시면 2,000개 상품을 사입해 보시면 실력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양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온라인 사업의 3가지 본질이 하방, 그 다음에 양,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하양본이라고 쓰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방을 최대한 낮춰서,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상품 소싱할 때 뭐 한 달 걸린다고 해서 내가 하루 만에 소싱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블로그도 제가 30분 만에 쓴다 그랬잖아요. 하방을 그래서 반드시 낮춰서 그리고 이제 양질 전화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양이 곧 질을 만든다. 그래서 양질 전화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방을 낮추면 양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하방을 낮춰서 양을 많이 해서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다만 이제 내가 본질이 없는 분야에서 일을 하면 그 실력이 안 쌓일 텐데 이 본질이 있는 이 상품, 제가 그래서 아까 했죠. 위탁 판매가 아니라 사입 판매로 들어간 건 물건을 내가 직접 사입해서 책임을 지어야지 내가 소싱을 더 잘하게 되겠다. 위탁 판매는 약간 모의 투자에 가깝고 그 다음에 사입 판매는 실전 투자에 가깝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을 키울 거면 사입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하양본의 그 트레이닝의 생각형 구조를 맞추게 되면 결국 실력이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실력 아시겠지만 돈을 쫓으면 돈이 안 따라오고요. 실력을 쫓으면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루틴을 이 하양본과 상품 소싱 2개 루틴을 통해서 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한 거죠.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 소싱했던 상품들 중에 한 개도 못 판 것들 있어요. 다만 제가 3개씩 소싱했기 때문에 해봐야 뭐 한 몇만 원이었던 거죠. 실패한 게. 뭐 잘 팔린 애들은 그래도 100만 원씩 막 팔아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잘 판 애들이 실패한 상품의 그 리스크를 다시 지워주고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그냥 조금 사입하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방법일 수 그렇죠. 있어요. 하방을 낮춰서 그 사입할 때 물량을 적게 하고. 그러니까 사입을 하라 그랬지 누가 물건을 100개, 1000개씩 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드시 그 하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아까 반려돌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거의 몇천만 원씩 판매를 했지만 근데 정말 돌 하나 사갖고 물론 돈 1kg에 한 4,0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 4,000원치 돌을 사갖고 거기다가 그냥 성미직으로 그림 그려본 거예요. 팔리만 하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판매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누군가는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면 몇천만 원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방을 낮춰서 양을 많이 해서 본질적인 분야 내에서 하방을 낮추고 양을 많이 하면 결국 이제 질적으로 뛰어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력이 쌓이게 되고 실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온다를 이제 저는 믿고 항상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양본, 네. 하양본.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회사에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저희 회사에 파트타이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딱 집어서 이제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뭐 일단 10명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이제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사업자다 보니까 혼자 다 하는데 이제 필자생님 같은 경우는 위임을 하는데 그 위임을 할 때 뭔가 이것만큼을 위임을 하지 않고 내가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뭐 직원을 뽑을 때 그런 기준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 실력이 쌓이는 건 결국 나한테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소싱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결정해야 나한테 내 실력이 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나도 그 직원들이 소싱 후보를 올리지만 제가 결국 최종 검토는 제가 해서 다시 한번 그 시장을 한번 다시 보고 판단하는 건 제 실력을 쌓기 위함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만약에 소싱하는 시스템으로 소싱까지 완전 오토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돈은 벌리겠지만 상품을 보는 안목이 저한테 계속 높아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은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현금이라는 게 이제 돈의 흐름 같은 경우를 본인이 이제 맡겨버리면 저는 그건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래도 입출금 정도는 최대한 이제 제가 다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그 흐름을 아니까 그거는 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직원을 위임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품 등록을 만약에 맡기고 예를 들면 CS도 마찬가지고 상품 등록도 마찬가지고 적성이 안 맞는 사람한테 그걸
그 일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적성이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 뽑을 때 한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이 일이 안 맞으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놓으면 그 오히려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 일해보고 안 맞으면 안 해도 된다고 적혀 있어서 자기는 지원했다. 왜냐면 다른 데들은 막 한 달 막 최소 6개월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일이 안 맞으면 자기가 또 미안해서 못 나가잖아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도 부담인데 저는 차라리 며칠 일을 해보고 그 일이 적성에 맞으면 해라라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물론 실제로 해서 그리고 한 다음에 그래서 자기 적성이 안 맞는다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적성을 맞춰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되게 이 일 자체를 즐기다 보니까 제가 따로 그렇게 가르쳐 줄 것도 많지 않고요. 스스로 일을 즐기는데 가르쳐줄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위임이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위임이 아니라 그냥 적성이 맞는 사람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산업혁명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어떤 그 원동력이 이제 분업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분업의 효율성 자체만 잘 살려도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너무 분업이라는 걸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연봉을 아무리 높여준다고 한들 그 사람 적성이 안 맞으면 그 분업의 일단 원칙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이미 자기가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사람 뭘 시킬지를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뽑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저희 약간 여성 쇼핑몰 하고 싶어 하는 직원분을 위해서 제가 여성 의류를 사업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냥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쪽 일에 되게 적성이 맞고 너무 좋아하네 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업 구조를 짜는 편이죠. 사람을 보고 짜는구나, 보통. 그쵸.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이제 저랑 뜬금없는 이제 분야라고 하면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제가 딱 원하던 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적성이랑 이게 너무 잘 맞겠다 싶으면 그걸 내가 조금만 밀어주면 거기서 성과가 확 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무래도 그 상품을 좀 그 여러 개 이렇게 소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제가 이제 저를 도와주셨던 분 중에 그런 노가다를 엄청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상품 등록을 다 하겠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떤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큰 원동력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7년 동안 계속 7년 그 전에도 뭔가 다른 걸 하셨기 때문에 거의 대학생 때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거의 지치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슬럼프 같은 거 없이. 근데 그런 원동력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돈을 쫓으면은 그거는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돈도 당연히 중요하죠.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이 기본이니까 돈 너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안 맞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억지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CS를 하면 고객이랑 맨날 싸웁니다. 합리적으로 난 대화하고 싶은데 고객은 그냥 화를 내니까 고객님 화내지 마시고요 이러면 고객들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은 이거랑 안 맞는구나.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처음에 그리고 상품 등록도 너무 이게 노가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고 어떻게 했냐면 사업성이 있다는 걸 파악하자마자 결국에는 나의 간직하는 일이 앞으로 되게 셀러들한테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